엔진이 10개나 되는 궤비행체 도니어 3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도이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야심작 도니어 31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니어 31은 엔진이 무려 10개나 되는 수직 이착륙기로 핵전쟁에도 날아다니기 위해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순수한 광기를 보여주는 산물입니다. 지금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면 설계부터 퇴짜를 맞겠지만 광기의 시대 아니랄까봐 이런 걸 3기나 만들어서 실제로 날려봤습니다. 이런 걸 대체 왜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950년대 후반 냉전이 한창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소련과 대치하는 나토의 고민에서 모든 것은 시작됐죠. 그 고민이라는 것도 소련이 서유럽의 활주로를 핵공격하면 전투기와 수송기 모두 한순간에 고철이 된다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머리를 쥐어짜낸 끝에 의외로 해볼만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활주로가 없어도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토는 MBMR-4라는 요구 사양을 발표했는데 핵공격 후에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를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술로 스타크래프트의 드랍쉽처럼 핵공격 후에도 휙휙 날아다닐 수 있는 무슨 우주선 같은 걸 만들라는 건데요. 이 유례없는 발상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도전했지만 다 나가 떨어지고 서독만이 살아남아 실제 기체까지 만들었죠. 서독의 도니어사는 195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수직 이착륙 수송기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62년 2월 서독 정부가 정식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니어 31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도니어사는 2차 대전 당시 도니어 17 폭격기, 도니어 335 전투기 등을 만든 명문 제작사로 독일 항공산업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도니어사의 역량이 총동원돼서 총 3기의 도니어 31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2기가 비행 시험용이고 나머지 1기는 지상 시험용이었죠. 그렇게 모두의 염원을 담은 첫 번째 도니어 31 시제기 E1이 1967년 2월 10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때는 주 엔진만 사용한 비행이었지만 같은 해 7월에 드디어 수직 이착륙 호버링 비행에 성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10개나 되는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으며 20톤이 넘는 기체가 수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당시 항공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투기보다 큰 수송기가 헬기처럼 제자리에서 뜨고 내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런 도니어 31이 1969년 파리 에어쇼에서 공개되자 국제항공업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죠. 두 번째 도니어 31 시제기 E3는 더 발전된 형태로 리프트 엔진까지 달린 완성형이었습니다. E3는 수직 이륙과 수평 비행, 그리고 다시 수직 착륙까지 수직 이착륙기로서 필요한 모든 비행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렇다면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한 도니어 31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니어 31은 전장 20.5m에 전폭 18m, 전고 8.5m이며 최대 이륙 중량 27,422kg에 승무원은 2명이고 유효 적재량 3,500kg에 병력 36명, 들것 24개를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속도 시속 730km에 항속거리는 1800km입니다. 도니어 31의 가장 독특한 점은 엔진이 무려 10개나 된다는 건데요. 주 엔진으로 양쪽 날개 아래에 롤스로이스 페가수스 터보팬 2기가 달려있고 여기에 추가로 양쪽 날개 끝에 롤스로이스 RB162 리프트 엔진이 각 4기씩 총 8기가 달려있죠. 수직 이착륙 시에는 10개의 엔진이 전부 작동해 총 300kN의 추력으로 20톤이 넘는 기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로 날개 끝에 리프트 엔진을 별도로 배치한 이유는 주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리프트 엔진이 자세 제어와 양력을 보완해서 수직 비행 중에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니어 31의 주 엔진인 롤스로이스 페가수스는 해리어 전투기에도 사용된 엔진인데요. 노즐 방향을 바꾸는 벡터링 노즐 기능을 활용해 수직 추력과 수평 추력을 전환할 수 있죠. 도니어 31은 C-130 허큘리스 수송기보다는 작지만 소대급 병력을 한 번에 투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도니어사의 꿈과 희망을 싣고 날아오른 도니어 31은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명작으로 남는가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막상 도니어 31을 직접 만들어 띄워보니 여러 문제가 터져나왔고 10개의 엔진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지상 인원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엔진에서 배출되는 열로 인해 착륙 지점이 불타버리는 문제도 있었죠. 도니어 31은 10개의 엔진에서
비행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니어 31의 단가와 유지비는 일반 수송기 대비 몇 배에 달해서 이걸 서독 공군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엔진이 하마처럼 퍼먹는 연료도 문제였는데요. 그러고도 주 엔진을 제외한 8개의 리프트 엔진은 수직 이착륙에만 사용되고 수평 비행 중에는 아예 사용되지 않아서 리프트 엔진 무게 때문에 실질적인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크게 제한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빠진 것이었죠.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10개 달렸는데 정작 심장이 무거워서 오래 뛰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냉전 시대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 도니어 31이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사이 군사 전략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바뀐 나토의 군사 전략은 소련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으로 활주로가 핵공격으로 파괴되는 걸 전제로 한 수직 이착륙기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결정적으로 활주로 복구 기술이 발전하면서는 굳이 수직 이착륙이 아니더라도 단거리 이착륙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말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도니어 31은 정말 쓰기 어려웠지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10개의 엔진을 동시에 제어하기 어려운 탓에 수직 비행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추락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이 10개의 엔진 출력을 딱 맞게 조절하면서 기체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짬밥을 먹을 대로 먹은 베테랑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결국 1970년 4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니어 31 개발 취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마냥 실패한 것만은 아닌 게 도니어 31에서 시도된 리프트 엔진과 벡터링 노즐의 조합은 이후 등장한 해리어에 영향을 줬고 F-35B의 리프트 팬 시스템도 도니어 31부터 축적된 기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했거나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면 오늘날에도 도니어 31이 날아다녔을지도 모르는데요. 세계 최초이자 최후의 수직 이착륙 제트 수송기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은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만큼 도니어 31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수직 이착륙 제트 수송기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수직 이착륙 제트 수송기는 만들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V-22 오스프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기는 느리고 수송기는 이착륙 거리가 길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V-22가 나왔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해서 많은 나라가 선뜻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V-22의 신뢰성 자체는 실전을 통해 검증됐지만 그런데도 운용과 유지 보수가 까다롭다는 건 많은 나라가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같은 이유로 데뷔하지도 못한 도니어 31은 1970년 5월 4일 하노버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최후의 비행을 선보이고 전시되는 운명을 맞이했죠. 현재 2기의 도니어 31 시제기는 각각 프리드리히스 하펜의 도니어 박물관과 뮌헨 근교의 독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면 10개의 엔진이 달린 기체의 위용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괴력을 자랑하는 항공기 도니어 31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